용해펌프와 냉매펌프의 점검, 이거는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용해펌프나 냉매펌프는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밀폐되어 있는 구조고, 거기에 압력계나 뭐가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를 그거를 쉽게 펌프를 일상적으로 분해해서 점검하거나 사실 이게 좀 안 되거든요. 냉매펌프, 냉매펌프를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안에 진공이 깨지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걸 분해해서 어떻게 점검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고요. 생활 작업할 때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정전 시에는 그 정전이 한 2, 30분 정도 되면 이제 결정이 생기려고 하는 그 과정이니까 이제 바로 다시 복전이 되면 흡수식 냉동기를 이제 저부하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이제 결정이 다시 이제 풀리게 되는데 너무 오래 되게 되면 이제 꽉 그 결정이 배관이라든지 열변기 이런 걸 막으면서 용액의 순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다른 이제 조치를 해정 작업을 또 따로 이제 또 해줘야 되고요. 그 해정이 되면 이제 정상운전 들어가기 전에 냉매 불호를 좀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정 시에 흡수 용액이 냉매계통에 일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지 당시에 그 각각 증발기, 흡수기, 보온재생기, 응축기 여기에 그 압에 의해서 흡수액이 다른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냉매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런 그 작업을 좀 해라. 증발기의 냉매를 흡수기 쪽으로 이동시켜서 냉매를 이제 넘겨준다는 거죠. 불호라는 게. 결국 그렇게 해서 재생을 해서 다시 한번 분리를 시켜서 쓰라는 얘기고요. 열기관기의 그 세관 작업은 터보 냉동기나 보일러랑 마찬가지로 양쪽에 배관 연결된 거, 냉수나 냉각수 배관 그 연결된 걸 풀어내고 그쪽에서 튜브 안쪽을 세관 작업을 해주는 거죠. 코일 안에 그 냉각수나 냉수가 흐르면서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끼고 이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같이 끼면 괜찮은데 어떤 특정 부분에 많이 끼거나 이렇게 되면 냉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쪽에서 또 결정이 그 주변에서부터 결정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동파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관 작업을 좀 해줘야 되고요. 보일러나 터보 냉동기처럼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계적인 그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관 작업을 해주고도 제대로 다 안 된다 그러면 화학약품을 통한 화학세관 작업을 또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실시를 좀 해주고요. 제대로 요거는 이제 본체 안쪽에서 이건 전열관이고 그 본체 안쪽에 어떤 공기나 이런 게 침투해갖고 급격하게 부식이 발생된 거죠. 이런 전부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공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장비 돌아갈 때는 그래도 가동하기 전에 한번 또 진공 잡아주고 중간중간에 계속 진공 상태 보고 진공이 제대로 안 되면 냉방이 제대로 안 되고 냉수 공급 온도가 올라가니까 냉방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확인이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장기간 보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진공 장비를 안 쓰니까 진공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를 운전하지 않는 시즌에도 계속해서 그 안에 진공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우면 뒤에서 따로 보시겠지만 질소라든지 이런 걸 봉입을 해서 부식성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밑에 나오네요. 그 장비 보관할 때는 정기적으로 계속 그 축기 작업을 해서 그 안에 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것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적극적으로 또 이런 부식 방지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질소가스를 내부에 봉입을 해서
외부의 공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면 질소가스를 대기압보다 높게 넣어야 되겠죠. 진공은 이제 깨지는 거고, 그 진공을 깨는 거를 아예 질소가스를 넣어서 이제 진공 상태는 깨졌고, 그 밖에 주위의 대기압보다 질소가스를 더 넣어서 약간 장비 안에가 양압이 걸리게 하면 그 안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식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장비를 가동할 때는 다시 또 진공 다시 또 잡아야 되겠죠. 며칠에 걸쳐서 질소가스를 다 그 진공 통해서 이제 빼내는 장비 처음에 이제 세팅할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작업이 상당히 좀 번거로워서 일반적으로는 여름에 이제 뭐 9월, 10월 달에 냉방 끝나고서 겨울철 11월 달부터 다음 달 뭐 한 내년 5월 정도까지 6개월 정도 장비에 서 있을 때 질소가스를 그렇게 뭐 넣는 경우는 뭐 저는 그렇게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기적으로 추기 작업하고 진공 계속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압이 뭐 떨어지면 그 누설이 되고 뭐 이래저래 하는 거다. 뭐 또 그게 이제 또 질소 봉입할 당시에 그 온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 체크할 때 그 온도, 그때 온도를 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압이 변한 건지 뭐가 누설이 돼서 변한 건지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그런 거를 계산식인데 뭐 이런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운전 중 점검 항목과 이상 현상 세관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위별 주요 점검 항목 변수 장치 쪽에 번호 이제 가스 치과식일 경우죠. 뭐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뭐 딱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냉면이나 이런 거 좀 보고 뭐 온도 이런 거 뭐 보라는 얘기고요. 외관도 좀 보고 밸브 개폐 상태 뭐 펌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음이나 이런 걸 보면 되고 모터 같은 경우도 이제 주기적으로 온도를 이렇게 좀 재봐야 되겠죠. 그 모터 과열되거나 해서 이렇게 탈 수도 있고 하니까 음, 조작 판넬 뭐 기타 뭐 이런 부분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현상과 원인 냉매가 이제 관행될 경우에는 이제 냉수의 양이 부족하면 이 냉수 쪽으로 이제 그 증발이 되면서 그 증발 잡료를 줘야 되는데 냉수가 부족하다 보니 이 냉매가 이제 과열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냉수가 부족한 이유는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 여기 보면 돼 있죠. 냉수가 한번 제대로 작동 안 됐다든지 냉수 배관 계통의 밸브 궤도가 제대로 이거 뭐 많이 닫아놨다든지 배관 중에 이제 공기가 차서 냉수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그 원인 조치 하면 되고요. 원인에 따라서 그다음에 냉매량이 부족한 경우 장비 흡수식 냉동기 안에 냉매 자체의 양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또 이럴 수 있고 증발기 전열관에서 열교환 불량, 온도 설정 오류, 온도 센서의 고장, 냉방부하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적다든지 냉수량이 부족하거나 냉방부하가 적거나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매의 용액 그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 혼입이 돼서 이제 넘어온 경우 이런 경우에 냉매 재생을 좀 해줘야 되고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온재생기의 그 액면이 그 저하되는 경우에는 어딘가에 이제 결정이 좀 발생을 해서 고온재생기까지 그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용액의 유량이 적은 경우는 이제 뭐 용액 펌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 밸브의 궤도나 이런 걸 또 적정하게 안 했다든지 용액 자체가 어서 뭐 누설이 되거나 어떤 이유로 또 부족해졌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용액의 고온 그 재생기에 그 고압이 걸리는 경우 진공이 이제 불량해져서 그 장비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 흡수식 냉동기에서 제일 그 압력이 높은 부분이 재생기거든요. 재생기에서는 어쨌든 고온의 그 열원에 의해서 그 수용액에 그 묽어진 수용액을 끓여서 거기서 이제 냉매 증기를 분리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 냉매 증기가 분리가 되면서 일단 압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뭐 그래도 대기압보다 높지는 않지만 밑에 이제 흡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뭐 장비 자체에서 이제 진공이 불량해지면 그쪽에서는 더 압이 더 올라가겠죠. 정상적인 것보다. 이제 냉각 수량이 부족해서 그 냉매라든지 흡수기 쪽에서 적정하게 냉각을 못 해주면 전체적으로 그 이쪽 재생기 쪽에서 이제 고압이 걸린다든지 용액의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높거나 유량이 부족하거나 그 응축기 전염에 열 교환이 또 불량해져도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용액 자체 이제 순환량이 적을 때도 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연소 불량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착하시 폭발적 정화 보일러나 이런 쪽에서 내용과 비슷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그 용액이나 냉매 순환 과정, 그 다음에 냉수나 냉각수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진공펌프가 이제 잘 그 작동을 안 하는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추기 작업을 좀 뜸하게 한다든지 하면 또 오일이 변질되거나 하면서 또 고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일이 굳어서. 내용들 보시고, 흡수식 냉동기 세관 작업은 화학세관과 기계세관. 세관 작업하고 나서 이제 폐수나 이런 것들은 적합하게 처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이제 세관 작업을 할 때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안에 질소를 봉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질소를 한번 봉입하면 또 다시 진공 다시 잡고 뭐 이래저래 번거로우니까,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관 작업하는 업체들이 뭐 이렇게 질소를 봉입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좀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화학세관 작업. 뭐, 이거 전문 업체들이 그 내부의 부식 상태라든지 그 부식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약품을 사용해서 하고, 약품을 사용해서 그 약품을 이제 계속 그 코일에 이제 돌리는 거죠. 밖에 약품 그 조그마한 탱크 두고 그 순환 펌프 넣어서 계속 그 약품을 이렇게 순환시켜 가면서, 일정 시간 동안 순환시키고 나서는 이제 그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또 중화시키고 이러는 그 작업을 잘 좀 해야 되고, 기계 세관 작업은 스크래지 않게 이제 조심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냉매와 흡수액의 처리. 오염된 냉매는 기내에서 추출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부족분은 보충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흡수액도 부족하면 보충을 해주고, 오염된 흡수액은 기내에서 추출해서 다시 뭐 그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식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농도를 적정하게 맞춰서 분재를 해서 이제 다시 재주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밀 시험을 하고 진공이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보양을 하고 질소를 가압을 해서 안에 이제 질소 봉입을 한 상태에서 장비 그 양쪽에 배관이 연결된 쪽에 수실에 그 경판을 옆에 뚜껑이죠. 경판을 분해를 해서 안에 브러쉬와 고압수를 이용해서 기계 세관 작업을 해주고, 수실 부분 어쨌든 뗐던 부분에 이제 이렇게 딱 안에 깨끗하게 뭐 녹난 것들 다 그라인딩 해내고 페인트칠 도색을 다시 해서 킥 넣어서 이제 조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때 발생된 폐수는 이제 반출을 하고 그 세관 작업 중에 이제 단열 작업 뜯어낸 부분들은 다시 단열을 하고 도색이 필요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고. 냉동기의 그 운전 효율과 성능입니다. 그 흡수식 냉동기의 성적계수 COP죠. 터보 냉동기나 뭐 이런 거랑 다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 성적계수는
증발기에서 흡수한 열량, 이게 이제 냉동기가 발휘하는 그 냉방 능력이죠. 이 냉방 능력을 입력 에너지는 그 흡수식 냉동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뭐 가스식화식인 경우에는 그 소비된 가스의 열량일 테고, 중온수는 중온수 열량, 증기면 증기 열량. 그래서 그걸로 나눈 것이 이제 성적계수가 되는 거고요. 냉방 능력은, 여기서 이제 냉방 능력은 냉수 유량에다가 냉수 입출구의 온도, 차, 7도, 12도, 그럼 델타 T 5도죠. 델타 T 5도에 곱하기 냉수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설계는 그렇지만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해서 그때 그 냉수 출구 온도와 냉수 입구 온도, 그때 냉수 유량, 유량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냉방 능력, 그때 그 흡수식 냉동의 냉방 능력을 구하고, 입력 에너지는 증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증기하고 음측서 엔탈피의 증기 소비량, 이게 이제 그 펌프들에 들어가는, 뭐 흡수식 냉동기도 이제 용액 펌프라든지 이런 펌프들이 있잖아요. 그 펌프에 들어가는, 그 흡수식 냉동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을 이제 열량으로 환산하는 거죠. 곱하기 860 해서. 그리고 이제 요 증기기가 아니라 중온수나 뭐 가스 같으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걸로 1차 열원으로 이제 맞게 바뀌어야 되겠죠. 냉동기의 그 부분부와 특성이 일반적으로는 터보 냉동기나 이런 그 압축식 냉동기보다는 좀 좋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터보 냉동기가 인버터를 써도 뭐 50% 이하, 30% 이하 이렇게는 잘 안 맞추는데, 흡수식 냉동기는 뭐 20%까지도 비례 제어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통은 얘기는 하는데, 실제 보면 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안에서 결정 생기는 거라든지 동파되는 문제 때문에 업체들이 뭐 20%, 10%까지 이렇게 낮춰가면서 그렇게 그 장비 제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고요. 그 냉각수 온도와 냉동기의 성능은 터보 냉동기도 마찬가지지만 냉각수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장비의 냉동 능력이 더 좋아지죠. 냉각수 온도가 38.5도일 때, 34.5도일 때가 같은 그 냉수 출구일 때 냉동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흡수식 냉동기에. 그래서 냉각수 온도는 정해져 있는 그 공급 온도 그 이하가 되도록 그 냉각탑에 에서 보내주는 냉각수 온도를 잘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냉동기, 그 냉동 능력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 냉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500R짜리 흡수식 냉동기를 갖다 놨는데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500R가 아니라 뭐 그거의 90%, 80%뭐 450R, 400R 수준까지밖에 냉동기 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이렇게 원래 설계된 온도보다 높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너무 낮을 때는 또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각탑에서 냉동기에 보내주는 냉각수 온도가 32도라고 하지만 꼭 32도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여름 피크 때야 그렇지만, 뭐 5월달, 6월달도 요즘 이제 냉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10월달에도 10월달까지도 요즘 냉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냉각수 온도를 뭐 30도나 28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보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절기에는 사실 위에 냉각탑 팬이 많이 안 돌아도 28도 뭐 이렇게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좀만 돌아도 바로바로 온도가 톡톡 잘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장비의 그 효율도 좋아지고 냉방 능력도 좋아지니까 그런 걸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냉수의 그 온도와 냉동기의 성능을 좀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터보 냉동기가 5도로 많이 공급이 되고요. 흡수식 냉동기의 경우에는 이제 7도로 냉수를 보통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냉수 공급하는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냉동기의 성능이나 에너지 소비량도 이제 변화한다는 것이고요. 뭐 압축식이나 흡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압축식 터보 냉동기나 흡수식 냉동기나 공급하는 냉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냉동기의 그 운전 효율이 좋아지고
또 들어가는 그 에너지 소비량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증발 온도가 냉동기의 그 냉매 증발 온도, 이게 이제 그 냉수 공급 온도라고 보시면 되죠. 냉수의 공급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 들어가는 터보 냉동기에 들어가는 전동기의 그 전력 소비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낮은 그 냉수 공급 온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압축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은 는다는 얘기고, 흡수식 냉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되는 그 냉수의 온도를 낮추면 그 냉매의 증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증기식 흡수식 냉동기인 경우 증기 소비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증발 온도를 높이면 냉수의 출고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증기 소비량이나 전기 소비량은 이제 줄어드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냉동 능력은 뭐 줄어들기는 하지만 굳이 불필요하게 그 냉수 온도를 낮게 운전해서 그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불필요하게 이제 많이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적어놨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냉수 공급 온도를 너무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휴식 냉동기가 공급 온도가 7도인데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9도나 10도, 실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흡수식 냉동기 공급 온도가 9도, 10도 이래요. 왜 흡수식 냉동기 이게 9도, 10도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7도 이렇게 다 맞추고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일부러 9도, 10도 이렇게 좀 높여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장비 제조사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공조 장비 쪽에서 풀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냉수 공급이 9도, 10도 이렇게 가면 당연히 냉방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냉방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그 더 가동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냉동기부터 시작해서 냉각탑, 순환펌프, 공조기, 팬코일, 이게 예를 들어 1시간이면 온도 7도짜리가 나갔으면 1시간에 그 원하는 온도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장비가 꺼질 텐데, 9도, 10도 가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2시간 전체 그 장비가 다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냉동기, 뭐, 흡수식 냉동기의 이 부분을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간혹 흡수식 냉동기 9도 돌아가도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풀부할 때는 반드시 7도에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터보 냉동기도 마찬가지고요. 냉수 공급 온도와 관련해서 보통은 공급 온도 일정하게 이렇게 제어를 해요. 나가는 터보 냉동기에서 나가는 온도가 5도 나가면 풀부할 때는 5도 나가서 이제 이쪽에서 정상적일 때는 이제 10도가 이렇게 다시 냉동기로 돌아오죠. 그래서 델타 T 5도 차인데, 이쪽에서 이제 부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부분 부하 운전 상태가 되면 나가는 온도는 계속 이제 터보 냉동기에서 7도 보내줘도 이쪽에서 이제 부하가 좀 덜 뜨기 때문에 돌아오는 온도가 10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7도 정도만 조금 올라가서 다시 이제 냉동기로 돌아와서 델타 T가 이제 2도밖에 안 벌어지는 이런 부분 부하 운전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급 온도 일정이고요. 같은 풀부하나 부분 부하 때 다 5도로 보내준다는 건데, 냉수 한수 온도 일정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좀 절감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급 온도를 올리면, 증발 온도를 올리면 그 에너지 소비량이 좀 적어지고 효율이 좋아진다는 그런 맥락과 이제 같은 운전 방법이고요. 풀부할 때는 나가는 온도가 5도, 그래서 장비에서 조금 식어서 1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델타 T 5도로 다시 이제 냉동기에 돌아오는데, 부분부하가 되면 돌아오는 온도는 똑같이 이제 10도가 되도록 나가는 온도를 오히려 올리는 거예요. 델타 T 2도, 8도에서 10도, 같은 델타 T 2도, 이쪽에서도 2도고 이쪽도 델타 T 2도지만 들어오는 온도를 10도로 일정하게끔 하도록 공급 온도를 거꾸로 올리는 거죠. 부분부하가 되면 굳이 5도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분부하라서 부하가 적으니까 8도 정도짜리를 보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수온도 일정 제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 되는데, 이거를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풀부하 걸리거나 이 부하 상태가 어떤가에 상관없이 어쨌든 냉동기 온도를 흡수식을 7도가 아니라 9도로 돌리면 뭐 에너지 절감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장비 업체에서도 그렇게 또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은근슬쩍 너무 7도로 이렇게 빡시게 돌리면 운전비만 더 나오고 뭐 결정 생긴다든지 동파 생긴다든지 제어가 잘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8도나 9도 이렇게 운전하셔도 돼요라고 대충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부분을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흡수식 냉동기의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은 뭐 여태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놓는 차원에서 이쪽에서 이제 적어 놨고요. 냉각수 유량에 따라서도 또 냉동 능력이 또 바뀌게 되죠. 이제 100% 설계 유량 100%가 그대로 들어가면 그 냉동 능력이라든지 연료 소비량도 이제 100인데 냉각수 유량이 부족하게 되면 냉동 능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냉동 능력은 떨어지고 또 연료 소비량은 또 늘게 되죠. 반대로 이제 냉각수 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냉동 능력도 좀 좋아지고 연료 소비량은 좀 적어져요. 하지만 냉각수 유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냉각수 순환펌프의 동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흡수식 냉동기인 경우에는 이 냉동기 쪽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 양도 만만치 않지만 이 연료 소비량이죠. 그거는 이것도 만만치 않지만 냉각수 순환펌프하고 냉각탑 쪽에서의 그 전력 소비량도 만만치 않아요.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좀 이렇게 절감하자고 이쪽을 굳이 그 냉각수 순환펌프를 더 키워서 운전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흡수식 냉동기를 그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부하 같은 것들이 이제 당초보다 더 늘어났다든지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한다든지 증축해서 그런 경우에 냉각수 유량을 조금 더 늘리면 좀 대처는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보시면 냉각수 유량을 10%나 20%를 늘려봤자 냉동기 능력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연료 소비량 절감되는 것도 이거 늘어나는 거에 냉각수 유량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냉각수 입구의 온도에 따른 냉동 능력의 변화는 우리가 보통 32도인데 32도에서 그 냉동 능력 흡수식 냉동의 냉동 능력이 100% 나오고 연료 소비량도 이제 100% 들어가는데 냉각수 온도를 냉각탑에서 이제 환절기나 이럴 때 좀 낮춰서 아까 말씀드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냉동 능력이 점점 커지고 연료 소비량도 줄어들죠. 그 성능 개수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일부러 여름철 풀부하일 때 32도가 아니라 뭐 이걸 위에서 또 30도, 29도, 28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냉각탑을 또 많이 너무 이렇게 관행시킬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거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냉각탑 팬이 장시간 하루 종일 돌아야 되겠죠. 그거 도는 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렇게 쉽게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환절기인 조건, 또 여름에도 또 비가 오거나 이래서 이렇게 쉽게 온도를 좀 30도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제 이 부분 써놓은 이유는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흡수식 냉동기 용량이 왜 줄어들었을까 그거를 볼 때 이런 냉각수 유량이나 냉각수 온도도 좀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봐라라는 취지여서 여기에 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건물에 냉방장비 계획을 할 때 이제 냉동기 선정식 고려사항 이 내용을 넣은 거는 이제 간혹 그 흡수식 냉동기가 저렴하냐 아니면 터보 냉동기가 저렴하냐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흡수식 냉동기 업체들이 이제 흡수식 냉동기도 요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이래서 뭐 카스티카식을 쓰면 뭐 터보 냉동기보다 뭐 줄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증축할 때 건물주가 일단은 당장 뭐 터보 냉동기가 난지 흡수식 냉동기가 난지 이런 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터보 냉동기를 놓게 되면 그 수변전 설비 용량이 훨씬 커지죠. 웬만한 거 넣으면 100kW 뭐 이렇게 확 늘어나니까 그 전기 쪽에서 기본적으로 그 수전 용량 자체를 키워야 되는 변압기를 키우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좀 해요. 그래서 터보 냉동기일 때는 어쨌든 이 수변전 용량이 커져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크부하도 또 올라가는 부분들, 이 전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 이걸 덜기 위해서 이제 흡수식 냉동기를 좀 고려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 사항이 된다면 예를 들어 받고 있는 수전 용량을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를 더 키워야 된다든지 변압기 자체를 키워야 된다든지 이러면 사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터보 냉동기가 무조건 더 저렴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현장 다니면서 한 번씩은 건물주나 발주처에서 또는 뭐 저 스스로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역 난방 쪽에서 저렴한 중온수를 받아서 쓴다 하더라도 그 터보 냉동기가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번에 지역 난방 그 흡수식 냉동기하고 그 지역 난방 그 흡수식 냉동기 중온수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또 그 요금들이 다르죠. 전기도 또 마찬가지로 시간대별로 이제 사용 요금들이 다른데 그 단가를 넣어서 같은 용량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도 냉각수 순환펌프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터보 냉동기에서는 압축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지만 그 냉각탑 쪽에서는 이제 보통 냉동기 용량의 한 1.25배, 125% 정도 용량으로 냉각탑을 구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냉각탑이나 냉각수 순환펌프 쪽에 그 동력이 그 정도 되는데 흡수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185%, 한 뭐 최소한 180% 이상은 요즘 다 하죠. 냉각수 순환펌프 용량 자체도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냉각탑 쪽에서 그 팬 동력도 또 만만치 않아요. 흡수식이라고 해서 전기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또 오산해요. 같이 묶어서 전체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그 전기 소비량하고 1차 뭐 중원수든 가스든 뭐 스팀이든 그 소비량 다 넣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직 지금 있는 데서도 보니까 터보 냉동기가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터보 냉동기는 점점 지금 효율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요 근래 무기부 터보 냉동기 나오고 또 인버터 터보 냉동기 나오고 그러면서 흡수식에서는 이 효율이 높아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삼정 효율이 나오더라도 뭐 1.6, 1.3에서 1.6 뭐 이 정도 선인데 COP가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 지금 웬만하면 다 6이 넘어가죠. 걷다가 이제 인버터를 써서 부분부하 운전하게 되면 뭐 7, 8, 걷다가 냉각수 온도 떨구면은 뭐 9, COP가 9까지도 간다고도 뭐 업체 카탈로그에는 뭐 12까지도 나온다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수전 용량이나 뭐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면서 거기에 어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든지 그거 자체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흡수식보다는 터보 냉동기가 그 효율적인 장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변수는 또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니까 또 이 부분이 또 참 고민이죠. 그래서 요즘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재생 에너지 그 의무 공급 비율이 높아져서 신재생 에너지 다 들어가고 나고 나서 지역 난방 지역인 경우에는 지역 난방 쓰면 터보 냉동기 넣는 건 현실적으로 좀 지금은 어렵죠. 비교한 내용은 뭐 흡수식 냉동기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앞에 이제 그 터보 냉동기 동영상에 보시면 뭐 터보 냉동기 관련된 내용들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별개로
흡수식 냉동기 관련한 그 추가적인 자료를 별도의 또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조업체에서 이제 그 유지관리 매뉴얼이나 제작 그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제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되어 있는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그 기준,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